한국의 살인사건 16번째 사건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유괴 사건을 다루는데요. 종종 유괴 사건을 좀 다뤄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박진봉 피의자, 네, 그 범인은 박진봉이고요. 김해 유괴 살인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건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1998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명칭은 이래요. 김해 개구리 슈퍼 어린이 납치 살인 사건. 범인의 이름은 박진봉. 네.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그 슈퍼를 운영했는데 이름이 개구리 슈퍼예요. 그래서 김해 개구리 슈퍼 어린이 납치 살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살인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근데 이제 1998년도 그 즈음이 유난히 대한민국의 어린이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주 난리였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라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막 하루 건너 이 납치 관련된 거 유괴 관련된 공문이 막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네. 찾아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그게 IMF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98년도 그 즈음에 IMF가 시작되잖아요. 막 그 연쇄 부도가 터지고 실업자가 마구 양산되고 막 이런 그 와중이다 보니까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 뭐 그리고 이제 범죄자들이 편승해서 그런 범행을 했으니까 그 맞습니다. 네. 그 시기에. 이거 이제 개요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이게 발생한 날이 1998년 10월 23일이에요. 네. 08시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입니다. 구산동. 양모군이에요. 양모군 엄마가 운영하는 개구리 슈퍼.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11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네. 아버지는 렌터카를 운영해요. 엄마는 그 개구리 슈퍼를 운영하고. 근데 이제 학교를 간다고 이놈이 나갔어요. 꼬마가. 그런데 얘가 밤 10시가 되도록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겠죠. 부모가. 네. 그러던 중에 밤 10시가 약간 넘은 시각에 신원불상의 남자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요. 슈퍼로. 그래서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전화 딱 끊어버려요. 네. 엄마 입장에서 이건 자지러지는 일인 거죠. 그 즈음에 막 그 발생하고 있던 납치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네. 이제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이제 이런 그 납치 사건이 있다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극비수사라는 영화 나왔었죠. 네. 그 영화에 보면 그 피해자 어머니 옆에 경찰관이 가가지고 같이 듣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수사는 해요. 네. 이제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10월 25일이죠. 아이가 없어지고 나서 25일 날 이틀 후죠. 네. 10시 13분경 아침에 네 번째 전화가 옵니다. 네. 그때 요구하는 사항이 특이해요. 당신 남편한테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렌터카 사업을 그만둬. 그러면 이 얘기만 딱 들으면 마치 렌터카 사업하고 연관된 어떤 라이벌 구도에 있는 사람이 전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이건 범인이 일방적으로 머리 쓴 거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렌터카 사업 그만두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500만 원을 주면 아이는 이틀 뒤에 돌려보내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해요. 그때 엄마가 이제 어머니는 그 황모 씨라고 그 당시 29살이에요. 엄마가. 되게 어리시네요. 예, 엄마가 난 돈 없다. 슈퍼하고 무슨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200만 원 깎아줄게. 300만 원을 준비해라. 300은 마지노선이다. 왜? 유괴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빼면 3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건 참 기가 찬 얘기예요. 네. 300만 원을 준비해라. 그리고 신고하면 네 자식은 영원히 못 본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이런 전화라면 경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렌터카 사업 관련된 거? 주변인을 조사를 하죠. 그렇죠. 이러니까 일단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애가 살아있다고 전화하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거고 또 아버지 쪽에 그러면 렌터카 쪽하고 연관이 있을까? 그 렌터카 쪽을 살펴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렌터카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해졌는데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뭐 탈법 같은 게 좀 있어서 좀 문제가 된 바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정을 가진 주변 사람일까? 이런 인식도 좀 했고, 게다가 또 이 렌터카를 운영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그 즈음에 낸 적이 있었어요.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경찰이 그걸로 또 집중되죠. 그래서 쓸데없는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전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범인이 약간 지능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머리 쓴 겁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뭐 김윤희 프로파일러 잘 아시겠지만 유괴 사건은 초창기에 절대로 공개 수사 안 해요. 네. 아시죠?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절대로 공개 수사에 대해서 할 때 되게 신중합니다. 이거는 유괴 사건은 공개 수사로 경찰이 전환을 했다는 얘기는 네. 아이가 죽었다고 판단한 거라고 봐도 돼요. 가능성이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한데 98년도만 해도 공개 수사를 한다라는 거는 진짜 그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부분이 많죠. 요즘에는 조금 더 그 부분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긴 하거든요. 예. 실종이라든지 뭐 엠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좀 다른 건 있지만 98년 정도에는 공개 수사로 돌렸다는 거는 아이에 대한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봐야죠. 네. 자,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발신지 추적이죠. 네.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 발신지 추적하지 않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이건 뭐 우리가 수사하는 기법을 얘기를 낱낱이 하면 뭐 영화에 다 나왔지만 또 뭐 수사 기법 알려진 그 어떤 수사 기법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거 알려준다고 범죄에 발전하는데 기여한다고 비꼬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하고 상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저 32년 했어요. 제가 여기서 특별한 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건 그런 바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더라만 뭐 그분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그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상대해 줄 수 있으니까. 오늘 괜히 좀 빈정거리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미세먼지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협박 전화 발신지 추적을 해서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는 울산시 학성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걸 확인했어요. 첫 번째는 김해에서 왔는데 그렇죠. 두 번째 전화는 울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거는 울산시 학성동에 있는 그 공중전화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화도 전화가 이제 걸려와서 그 역추적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그 43살 노동일을 하는 김땡땡이라는 사람의 휴대폰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휴대폰이 보편화돼 있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그 네. 모토로라에서 나온 네. 큰 거 이렇게 뭐 그 벽돌. 마치 무슨 네. 벽돌 들고 다니는 네. 것처럼 그때 그 전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수사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그 사람 휴대폰 추적하겠죠. 네. 그래서 10월 30일 날, 23일 날 발생했지만 네. 울산에 거주하는 그 김땡땡이 43살 먹은 사람을 검거해요. 네. 그래서 김 씨를 검거해 가지고 너 이 휴대폰으로 그 집에 전화한 적 있지 하니까 그 김모 씨가 무슨 소리냐 사실 나 휴대폰 분실했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23일 날 08시경이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의 알리바이를 쭉 또 확인하겠죠. 네. 예,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휴대폰 주인 이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범인이. 근데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겼던 게 음성 녹음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있죠. 네, 그러면은 들어봤으면은 이 휴대폰 주인의 목소리하고 어느 정도 분별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경찰은 만나서 확인해야죠. 목소리는 언제든지 변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수사 방향을 좀 나누면 좋을 텐데 이게 너무 이쪽에 수사 방향이 많이 치우쳤다는 그 나중에 맞아요. 초기의 수사 네. 과정에서 휴대폰 주인을 잡으면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휴대폰 분실했다.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휴대폰을 그렇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지 고가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쵸. 제가 기억나거든요. 제가 모토로라 큰 거 어깨에다 메고 댕겼거든요. 배터리하고. 배터리하고 매고 배터리도 이렇게 커가지고
배터리 2개를 갖고 댕기고 메고 댕겨야 돼요. 이게 들고 댕기기 불편해서. 그거 사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수사에 필요해서 샀지만 집에서 엄청 후사리 먹고. 그거를 뭐 노동일한다고 못 사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잃어버렸고 또 실제로 그날 알리바이를 보니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음성 성문 검사가 필요하니까 그 잃어버렸다는 김 씨 휴대폰 잊어버린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의 주변 인물을 또 전부 찾아요 경찰이. 그 거기서 너무 이 소비를 많이 한 거예요 체력을. 그 중에서 43살 먹은 이 김 씨의 친구 한 사람이 목소리가 또 비슷해요. 네. 거기에 또 엄청나게 경찰이 달라붙어서 수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역시 그 사람도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졌죠. 예. 그러다가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하기 전 단계가 또 있어요. 이제 10월 25일 이후에는 협박 전화가 안 오거든요. 네. 예, 안 오니까 실종 10일째 되는 날 이제 결국 포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걸 포기라고 얘기하면 참 나쁜 거지만 뭐 솔직히 그런 거니까요. 11월 2일 날이죠 이제. 네. 예, 11월 2일 날 300만 원의 현생 수배를 해요. 300만 원. 그때 돈으로 300이 적은 거는 아니에요. 98년도에. 98년도에 300이 그 대학 등록금 수준 정도? 네, 수준 네. 정도예요. 그리고 전단을 한 10,000매 정도 전국에 배포하고 전국 경찰서하고 공조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목소리도 뉴스에 나가요. 이게 목소리도. 결정적이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뉴스에 나가게 되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수사 상황 보면은 아버지 렌트카 영업하고 그 뭐 연결된 범행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있던 앵벌이들이라고 그러죠. 네. 아이들 납치해 가지고 합숙시키면서 저는 뭐 이 가난한 애들 뭐 그 돈으로 댕기는 그런 조직 그게 앵벌이 네. 그런 거를 시킨 거 아니냐 아니면 학교 주변에 불량배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나쁜 짓 한 거냐 뭐 얘 스스로 가출을 했느냐 초등학교 5학년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수사를 했는데 잘 안 나왔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그 당시 얘가 구봉 초등학교 댕겼어요 그동안. 거기 학부모회라든지 뭐 학생들 한 500명이 길거리에 피켓 대형 플랜카드 들고 막 시내를 행진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드디어 대통령도 알고 시끄러워진 거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일 때예요. 네. 그러니까 11월 4일 날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 저는 잘 알거든요. 김세옥. 아, 저는 예, 모르시죠? 네. 김세옥 경찰청장이 유괴범 특별 그 검거 지시를 하면서 300만 원이었던 현상금을 500만 원으로 올려요. 500만 원 올리고 또 서울청 형사과에는 유괴범 관련돼서 노하우가 많잖아요. 사건을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유괴 살인 사건의 일반적 현상 뭐 이런 논문 같은 거 이런 자료를 또 해서 경남 쪽으로 배포해요. 그때 98년도, 97년도쯤에 유괴 사건에 관련된 논문들이 그래서 좀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아요. 한 20여 건 그 네. 분석 자료가 네.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거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네, 그때 논문이 지금도 많이 참고 자료로 쓰일 정도로 되게 많고 그 후에는 사실 많이 연구가 못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이 사건이 막 미궁에 빠지고 있다가 11월 18일 날 네. 꽤 시간이 흘렀죠. 네. 막 이제 전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목소리는 나가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하나 해요. 네. 이 박진봉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박진봉. 그 당시 나이가 40살인데 무직이다. 그 사람이 그 구산동 그러니까 애가 없어진 그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특수강도 뭐 이런 걸로 전과가 한 9번 정도 된다. 그런 사람인데 목소리가 뉴스에서 막 흘러나오는 목소리하고 그 박진봉이 목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원래 그 박진봉이가 이 없어진 양군 얘가 그 댕기던 그 오락실 주변에서 자주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했었다. 근데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박진봉이가 안 보인다. 네. 자취를 감췄다. 네.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제보죠. 네. 예.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서 이거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추적 수사 들어갑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이 막 여러 가지 막 주변 인물까지 막 수사하고 별거 다 했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었잖아요. 현상금이 300에서 500으로 올라가고 막 경찰청장이 막 담화문 발표를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네. 없다가 그러니까 이 언론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그 범인의 목소리가 나가니까 제보가 하나 딱 그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박진봉이라는 사람을 알아보니까 97년도 3월 달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98년도 10월이니까 97년 3월이면 얼마 안 됐어요. 그 한 반년 정도죠. 예.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진봉이로 추적을 하죠. 박진봉을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네. 별의별 일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정말 예. 우선 검거부터 해놓고 가자고요. 네, 검거부터 하시죠. 사건 발생 27일째 되는 날 네. 11월 19일이에요. 네. 오후 2시경에 이 사람을 쫙 추적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 강릉시 네. 명주동에 있는 땡땡다방하고 또 명주 초등학교 앞 공중전화에서 이 사람이 전화를 거는 거를 경찰이 딱 봤어요. 네. 그 전화는 이 박진봉이가 김해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없어진 동네죠. 그 동네에 거주하는 누나 44살 먹은 누나한테 전화 걸고 나오는 거를 딱 체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전화가 뭐였냐면 나는 누나 누구한테 부탁받아가지고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부탁받아가지고 협박 전화만 해줬어. 난 진짜 죄 없어 누나. 근데 나를 지금 찾고 난리야. 그때 만취한 상태였대요. 검거를 할 때. 근데 이 공중전화에서 누나한테 전화한 내용은 그거래요. 그러니까 그 김해 때는 이 박진봉이 누나네 집에 얹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나한테 이제 누나가 근데 목소리를 들어봐도 자기 동생이니까 맞죠. 이제 전화 왔을 때 야 너 유괴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중전화로 가가지고 강원도 이제 강릉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공중전화로 누나한테 전화하면서 나는 누가 협박 전화를 하라고 강모 씨라고 얘기했어요. 네. 강땡땡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협박 전화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해준 거야. 나는 걔네 부모한테 내가 누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사죄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가공의 인물을 이제 지 누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오는 거 경찰이 낚아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28일 만에 28일 만에. 네, 예. 검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체포 당시 보니까 편지가 나와요.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편지에 심정이 괴롭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벌을 받게 된다. 자수하고 싶다. 또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도 같이 세상 떠날 거다. 이건 나의 복수다. 더 이상 쫓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3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각각 경찰서와 방송국에 보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김해경찰서하고 KBS 창원방송국, 그다음에 MBC 마산방송국 여기에다가 보내려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은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벌을 받게 된다, 자수하고 싶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렌터카 그만두라고 하는 거하고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자기한테 수사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들을 편지를 쓴 거고 그래서 네. 그걸 방송국하고 경찰서에 보내려고 한 거죠. 마지막까지 머리를 쓰려고 그래 한 마지막까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부모한테 유감 있는 것처럼 수사 방향을 돌리려고. 그다음에 뭐 추적 못하게 하려고 내가 죽으면 애도 죽는 줄 알아. 이건 은근히 겁주는 거죠. 근데 더 황당했던 건 이 사람이 실제로 잡아놓으니까 머리가 삭발인 상태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승려 행세를 하면서 수사망을 피해가려고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행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박진봉이는 도주를 해가지고 경북 영천 쪽으로 갔어요. 그쪽에 가서 이제 머리 깎고 승려복을 사입었죠.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노숙자 한 사람을 만나요. 김경호라는 노숙자를 만나요. 그 사람도 머리 깎게 하고 똑같은 복장 입혀요. 근데 더 황당했던 거는 그 김경호라는 노숙자한테 이 모든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죠. 씌우려고 그 김경호를 선택한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노숙자를. 그 김경호 같은 경우는 언제 검거가 되냐면요. 공중전화 걸고 나올 때 그 체포할 때 같이 그 옆에 있다가 김경호도 같이 체포돼요. 그래서 김경호하고 박진봉이를 같이 체포해가지고 오죠. 네. 그 현장에서 펄펄 뛰었어요. 박진봉이는. 네. 내가 왜 나를 체포하느냐.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애는 어디 갔냐 모른다. 그런데 김경호는 이 분리신문 하니까 얘기해요.
박진봉이가 사업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 양모군을 유기했다는 말을 하더라. 그리고 내가 사실은 그 저 써 있는 편지 그것도 내 글씨다. 불러주는 대로 내가 쓴 거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왜 박진봉이가 직접 편지를 안 쓰고 김경호한테 쓰도록 불러줬는지. 예. 그리고 거기서 가장 아픈 얘기. 어린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다. 예. 처음에 잡히고 나서 3일 동안은 아예 묵비권과 난 모른다라고 그렇습니다. 일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경호도 그랬고 박진봉이도 그랬었어요. 네. 저 전화해준 것뿐이 없습니다. 정규 봤어요. 못 봤습니다. 한 번 더. 예, 정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모릅니다. 근데 3일째 되는 새벽에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서 아이를 죽인 장소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진봉이는 3일 동안 그 범행 부인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자백을 하면 끝장이잖아요. 네. 전과 9개 정도 된다면 모든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 전과자로서의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 수사관하고 머리 싸움하면서 좀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그 버틴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같이 있던 김경호가 어린이는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 그다음에 납치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리, 편지도 대필해 줬다는 얘기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진술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박진봉이는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전과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이 나왔을 때 내가 쟤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으면 더 큰 괘씸죄를 받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또 자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과자들의 특성이죠. 네. 이게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고 하면 어떤 게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한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유리한지 그 선택을 빨리 해요. 저희 뭐 프로파일러들은 보통은 아주 전과가 없거나 전과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형사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다루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범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2범, 3범, 4범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완전히 전과가 많은 애들의 행동 패턴이 정말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다루기 힘든 애가 전과 2범, 3범, 4범 정도 된 애들이 얼치기들. 네. 예, 얼치기들. 정보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아직 판단 능력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초범과 마지막에 좀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백받기가 훨씬 편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과 많은 사람은 달관해가지고 거래를 할 줄 알아요. 네. 아,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얘기하면 저 형사가 이 정도 선에서 받아주고 나는 요 정도에. 그러니까 암묵적인 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의 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범, 3범 이런 경우는 이거 들은 바는 있고 아는 거는 있는데 판단은 안 서고 그러니까 일단 우기고 보는 스타일들이죠. 예, 사실 예전에는 많이 많았어요. 이 전과 2, 3범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뻗댄 것 같은데 자,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간단해요. 이 사건 수사는 이제 증거로 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가 없어졌던 10월 23일부터 검거되는 11월 16일까지 행적 수사를 하죠. 이른바 알리바이를 네. 캐는 거죠. 그랬더니 박진봉이는 그때는 혼자 있었던 걸로 나와요. 혼자 활동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그 공조수사가 개시되니까 삭발을 하고 이제 승려 행사한 거예요. 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나중에 그 불교에 귀의합니다. 박진봉이는. 네. 어떤 승려 행세를 하면서 포항, 울산, 강릉 이런 데로 도피 생활을 쭉 했던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영천 역전에서 노숙자 김경호를 만나가지고 김경호한테 아이를 합치할 때 입었던 옷하고 똑같은 옷을 사서 입혀요. 자기가 납치하고 했을 때 그 입었던 옷을 다 노숙자에게 똑같은 옷을 김경호 노숙자한테 사서 입혀요. 네. 그거는 이제 김경호한테 혹시 누가 본 목격자가 있으면 인상착의를 똑같이 해가지고 덮어 씌우려는 목적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지 세 통을 불러줘 갖고 대필하게 하는 거예요. 이달 초 경북 영천에서 박 씨를 만난 김경호 씨는 지난 17일 김해경찰서와 방송사에 보낸 협박 편지는 박 씨의 강요로 자신이 직접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사진으로 살짝 봤는데 그 김경호가 그 박진봉하고 체격이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합니다. 마른 체형에 네. 약간 키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유괴하고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아까 세 통이. 네. 그거에다가 직접 필체는 김경호가 쓴 거고 또 아이를 압체할 때 지가 입었던 옷하고 똑같은 옷을 김경호한테 사입히면 나중에 김경호는 꼼짝없이 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가능하면 이 모든 게 싹 밝혀지고 난 다음에 돈 받고 나면 김경호 죽여버리면 김경호가 엄청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네. 납치범으로. 네. 예, 그런 이제 꿈을 꿨던 거죠. 네. 이제 박진봉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가 그러니까 범죄 학교 교도소 들락거리면서 배운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 조금 이따 네. 말씀드리겠는데 박진봉이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15살 때부터 이 강도 짓을 했대요. 예, 고성 같은데 경남 고성경찰서에서 이 잡혔는데 특수강도로 소년원을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절도, 폭력, 강도, 강간치상 뭐 이렇게 하고 전과 구범이에요. 네. 흉악범이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 없이 이제 막노동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생기잖아요. 예. 첫 번째는 그럼 진짜로 카센터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만큼 이것이 복수나 렌트카. 원한에 의한 유괴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유괴를 하고 살인을 한 것인가가 처음에 궁금해집니다. 렌트카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괜히 그 수사에 혼선 주려고 걔네 아버지가 마침 뭐 교통사고로 문제가 좀 있었고 뭐 하다 보니까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제 거짓말 한 거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납치할 때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 렌터카 사장이에요. 니네 집 부자니 하니까 우리 집 부자예요. 이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그 뭐 3일 후에 이제 자백을 하게 되고 아이를 네. 죽이는 과정을 아이가 이제 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아이가 죽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만나자마자 바로 그날 그게 네. 예 진짜 뻔뻔하고 나쁜 놈이죠. 네. 예, 사실은 아이를 이제 이 아이가 그 양모군이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땡땡이 군이었던 것 같아요. 이놈이 당일날 학교에 간다고 해놓고는 학교 안 가고 그 근처에 있는 야산 가서 야산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이거를 박진봉이가 발견을 한 거고 그래서 접근해 가지고 살살 꼬여서 물어봤어요. 니네 가정형편이 어떠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렌터카하고 우리 집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뜯어내겠다는 마음을 먹고 박진봉이가 부모 직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렌터카, 엄마는 슈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집 전화번호를 딱 찾아내고 애를 납치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냥 당일날 그 야산에서 납치하고 집에서부터는 한 500m 밖에 안 되는 그 동네 서대골이라고 있대요. 서재골. 뭐 서재골이라는 그 골짜구니가 있는데 그 저 뒤편 야산으로 가서 거기서 애를 그냥 바로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살해해놓고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화질하면서 희망 고문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이고요. 경찰이 그 아이를 이제 검거하고 나서 아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네. 서재골 그 뒤편 야산에 가서 그때 갔을 때는 아이가 이미 심하게 부패가 된 채로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즉시 살해한 겁니다. 네. 현장에서 즉시 살해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영리 약주유인죄로 했다가 죄명도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이제 바뀌죠. 네. 체포할 때 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유괴 살인 사건의 경우는 보통 진짜 초동 수사가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3시간이 이제 그 사실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죠. 하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살해되는 확률이 60에서 70%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고 그래서 범인들이 뭐 맨날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이제 처음부터 이 아이도 지금 학교 끝나고 나서 10시 정도 됐을 때 집에 오지 않았을 때 이제 아이의 부재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유괴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실종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수사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종일 때 처음에 가출일지 이 아이가 유괴당했을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빨리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많이 놓치지 않아야 되고 수사관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 시간적인 면입니다.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된 게요. 아이가 아침 8시에 나갔죠. 네. 밤 10시에 범인한테 전화 왔죠. 네. 그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어린아이가 어딘가 뭐 학교 가기 싫어서 한다고 그러면 야산 같은 데 뒤졌잖아요. 서재골도 가긴 갔대요. 경찰들이 뒤지긴 뒤졌다는데 수박 겉핥기로 하고 온 거예요. 대충 보고 온 거예요. 누가 봐도 아이 30cm 정도로 파서 묻었다고 그러는데 육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다는 거예요.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30cm 깊이의 땅 속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양군의 시신은 낙엽과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수색했던 경찰관들이 발견을 못했다면 그 수색은 엉터리였던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반성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아이를 빨리 찾았다면 혹시 살아 있었을까요? 수색을 열심히 했었으면? 그것도 그렇고 그냥 아이가 혼자 어쨌든 육체만이라도 그 네. 아이 땅속에 혼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이가 악몽이죠? 네, 악몽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이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에 대한 여부를 아는 것은 그 유족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가끔 뭐 세월호라든지 이랬을 때 유골을 찾고 안 찾고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그럼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유골을 내가 확인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 짓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돼요. 고스란히 보내줄 수 있는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뭘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느냐고?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건 굉장히 심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살아온 어떤 하나의 가정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박진봉이는 사실은 그 피해자 집 그 근처에 누나 집이 있었어요. 네. 이놈은 거의 떠돌이 형태로 살았잖아요. 네. 막노동하면서. 근데 누나 집이 있다 보니까 그 근처를 수시로 드나들었던 거고 그게 제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가던 그 오락실 주변도 들락날락 하면서 눈에 띄었던 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보가 결정적이었는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박진봉이의 이 범행 수법이 좀 꼼꼼하잖아요. 나름 치밀하고 노숙자 김경호에다가 범행 당시에 지가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히고 네. 그 협박하는 편지를 대필하게 시키고 그리고는 나중에 돈만 받아먹고 난 다음에 김경호를 살해하고 발견되게 하면 이 유괴범이 돈만 받아먹고 자살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수면제도 130알을 준비했었거든요. 김경호 먹이려고. 네. 그런 거 보니까 엄청나게 치밀하게 했잖아요. 네. 이런 수법. 그다음에 어린아이를 유괴하자마자 바로 살해하는 그런 방법 등등 이거는 분명히 어떤 학습된 유괴범의 행동 양태거든요. 그 전에 분명 유괴라는 그 범죄가 없는 거에 비해서 너무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선에서 유괴 사건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유괴를 하는 범인들은 이거 수법범죄라고 그래요. 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관들이 어떤 우리 지역에서 유괴 사건이 딱 발생하면 사실은 그 수감돼 있는 그 유괴범들 현재 그 사람들 전부 뽑아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유괴범하고 같은 방에서 접촉했던 범인들 죄수들을 또 전부 추려요. 네. 그거는 경찰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유괴범으로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목소리 들려주기 시작해요.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딱 걸려들은 거는 그러니까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제보하고도 맞닿았지만 수사관도 제대로 한 겁니다. 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잘 알지만 곽경택 감독이 만들었죠. 극비수사라고
네. 김윤석 씨하고 그 유해진이 나왔던 거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김윤석 형사는 공길용 형사로 나오죠. 공길용 총경이죠. 네. 너가 유괴당해도 있다고 말해. 그리고 유해진 씨는 김중산 도사로 나오죠. 보름째 되는 날 연락이 오겠는데요. 누가 얘? 유괴범이요. 네. 그 극비 사건 수사의 그 모티브가 됐던 게 1978년도에 9월 15일 날 일어났던 부산 문창수산 주식회사 대표 딸 네. 정효주 양 사건의 이제 그 모티브가 된 거거든요. 그때 범인, 그때 이게 이제 참 이거 정효주 양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2번 검거됐었죠. 2번 납치됐어요. 네. 아이가. 네. 효주는 운이 엄청 없어요. 78년도 9월 15일 날 1차 납치되거든요. 그때 범인은 매석환이에요. 매석환. 특별한 성이죠. 매석환. 네. 매석환이라는 사람이 납치 한번 했다가 풀려나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 이듬해 79년도 4월 14일 날 또 두 번째로 유괴가 돼요. 얘는 진짜 효주는 지금 저 미국 가서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범인이 있었죠. 네. 이모 씨가 이 효주 양을 그 납치했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풀어주죠. 네. 예, 그랬다가 검거됐는데 그 이모 씨, 막 그냥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원석 씨예요. 네. 이제는 이제는 풀려났으니까 그냥 이원석 씨라고 붙여주겠습니다. 두 번째 그 납치 사건의 범인이었던 이원석이 하고 박진봉이가 96년도에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한 방에 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목공실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관이 이원석 씨를 찾아가 가지고 목소리를 들려줘요. 혹시 납치 사건이 발생인데 당신은 납치 사건에 어떻게 보면 권위자니까 이 목소리 좀 들어봐 했더니 이원석이가 이거 박진봉이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네. 들어보면 알겠지만 박진봉 목소리가 좀 특이한 데다가 사투리가 그렇죠. 섞여 있죠. 그다음에 네. 약간 이렇게 새소리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들으면 딱 특징점이 좀 있는 목소리긴 해요. 그래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라. 예? 그랬어요. 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친구 했대 애기 탈출했다거나. 예? 친구 했지라 애기 없다거나. 없다고 신고 안 해.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그 수감돼 있던 이원석이가 수사관이 틀어준 거 딱 듣더니 이거 박진봉이 맞는데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박진봉이는 잡힐 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단지 이제 경찰이 유괴 사건을 수사할 때는 늘 뭐 말씀하지만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래서 유괴 납치 사건은 생명을 구조하지 못하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실패한 수사입니다. 네. 범인 검거 아무 필요 없어요. 실패한 수사예요. 사망했다면. 그래서 이 범인은 96년도에 폭력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했으면서 79년도에 효주양 유괴범 이원석이 그때 이원석이가 20년 받은 중에서 18년째 복역하고 있었거든요. 네. 모범수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풀려 나오는데 거기에서 배웠는데 그때 알려준 내용이 납치해서 아이들 데리고 못 댕긴다. 바로 살해해야 된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참 그 부분은 참. 근데 이게 납치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알고 있거든요. 납치범들의 네. 대부분들은 아이들을 장기간 데리고 다닐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를 데리고 다니면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칭얼대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죠. 또 요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시끄럽게 굴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박진봉이 뭐 아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가 부잣집이라 해서 나중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뭐 살인을 했다, 뭐 아이 유괴하고 살인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자기가 유괴할 생각이 없다면 이 수법들을 그렇게 꼼꼼히 그러면 미리 그렇게 알아두고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분명히 나와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들었고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박진봉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도소에서 납치 관련돼서 수법을 내가 습득을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는 뭐냐면 미성년자를 유괴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 골치가 아프니까 즉시 유괴한다. 나 그대로 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픈 거죠. 네. 양구는 납치되고 야산에서 바로 살해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매장된 거고요. 예. 이 유괴 범죄, 특히 유괴 살인은 정말 저희가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범죄고, 힘없고 약한. 네, 그리고 유괴 살인은 대부분들이 진짜 아이를 납치하자마자 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너무 계획적이고 악랄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괴범들이 보이는 특징들을 크게 뭐 7가지에서 6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체 장소에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게 이제 한 20%가 있고요. 곧바로 그런 마을을 떠난대요. 유괴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노숙자에게 어쨌든 자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털어놓잖아요. 그리고 매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둔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려를 그래서 극비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네, 거예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저 악랄하다고 느꼈던 게 이게 이 사람이 피해자 가족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울산에서 그렇게 협박 전화를 하고 나서 김해에서 잠시 머물면서 그 슈퍼하고 옆에 그 비디오 가게들을 맞아요. 이 사람이 계속 그 주위를 둘러보면서 염탐하는 거예요. 네, 염탐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수사를 할 때 프로파일링의 이런 그 범죄자들의 행동을 파악하게 되면 그 주변 인물들 좀 추려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유괴 사건 같은 건 이제 뭐 계획적 범죄, 네. 거의가 계획적 그런 범죄고요. 그다음에 연고 또 네. 지리감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금이나 협박의 수단을 사용한다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개 공범자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뭐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범행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건 어린이나 여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건 72시간이잖아요. 네. 살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화를 주로 이용해서 협박한다. 요런 뭐 한 7가지 정도의 그 이 유괴범 특징이 있죠. 이게 뭐 외국 같은 데서 이거 뭐 와락 잡아당기는 범죄 그래서 뭐 스네치 케이스 뭐 이렇게도 부르고 네, 그러죠. 맞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유괴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 실태 조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그 실태 조사를 한 게 예. 있어요. 근데 그거랑 이제 외국 사례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도 유사한 점이 유괴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여자 가해자가 되게 많은 범죄로 이거는 알려진 게 예. 네, 그 남자가 한 65.3%, 여자가 34.7%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괴에 대해서는 이익 목적에 의한 유괴를 많이 생각하는데 유괴를 크게 3종류로 많이 나눠요. 양육 목적의 유괴, 그러니까 키우려고. 네, 키우려고 하는 그 목적의 유괴, 그 다음에 성적 그 유괴가 있고 이처럼 이익 목적의 유괴가 있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복수라든지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또 유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양육 목적의 유괴가 여성들이 많은 거죠. 많아서 이 유난히 그 여성 비율이 좀 높은 게 특징. 아니 영아 납치 같은 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뭐 옛날에 의정부 근무할 때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자마자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찾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실제로 의정부 바닥을 거의 집집마다 다 뒤져가지고 갑자기 애기 생긴 집을 탐문수사로 제가 잡았는데 결국 검거해보니까 애를 못 낳는 어떤 여성분이 아이가 욕심이 나가지고 훔쳐간 거예요. 정모 산부인과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숨어 있다가 어린애를 그냥 딱 들고 도망간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육 목적의 어떤 유괴 사건 같은 거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득 목적의 이용 목적의 어떤 유괴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득 목적의 살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살해되는 확률이 좀 높다라는 100% 것이 예요, 네, 거의. 특징이 있어서 이게 가장 사실 무서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진봉이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서 배운 거를 기초로 해서 아이를 납치하자마자 바로 살해를 했다는 거죠. 네. 그 부분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거든요. 이때 너무 사회 문제가 되니까 11월 23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뭐 경남지사 보내가지고 조의를 표하고 대책 마련 지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아까 그 저 정효주 양 네. 그 납치 사건 났을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 때예요. 네, 78년도. 그때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풀어주면 두 번째 효주양 두 번 납치됐자 그러잖아요. 풀어주면 최대한으로 선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원석이가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검거가 돼서 이제 그 수용 생활을 했지만요. 하여튼 그 당시 98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MF 때라 그러면 이 사건만 나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몇 가지 더 나요. 보면은 아까 10월 23일 날 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11월 15일 날도 납니다. 네, 11월 19일 날 검거가 됐는데 네, 11월 근데 15일도 납니다. 그 11월 15일 날 서울에서는 또 서울 상도동 노상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귀가 중인 이 어린애 똑같아요. 11살짜리 어린애를 과도로 위협해가지고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부모한테 500만 원 요구한 사건이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수사 중에 있는데 밑에서 네. 서울에서 또 난 거예요. 500만 원 요구하는. 근데 검거해 보니까 그거는 15살 먹은 고등학생이에요. 500만 원 요구한 고등학생. 걔는 그 밤에 돈 받으러 왔다가 딱 검거되죠. 네. 그러니까 허름하게 했지만 하여튼 납치 사건 또 나고 또 그날 똑같은 날 부산에서도 나요. 11월 15일 날 부산의 수영구 강환 일동에서 슈퍼 앞에 놀고 있던 7살 먹은 남자애하고 5살 먹은 여자애 2명이 실종된 사건이 터져요. 실종 3일째 되는 날 42살 먹은 목수를 검거했는데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아이 참 선착장에 있는 그 정박해 있는 소형 어선 안에서 어린이 5살 먹은 어린 여자애는 강간하고 남자애는 목줄로 살해해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바다 속으로 유기한 사건 범인을 검거합니다. 또 그 다음날 11월 16일 날도 계속해서 뭐 11월 28일 날도 나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심각했어요. 이게 그 즈음에 유괴 사건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별히 담화문을 발표해가지고 대책 마련을 하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그 유괴에 대해서 그 예방하는 것에 대한 뭐 매뉴얼이라든지 네. 교육에 대한 철저함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이때쯤에 많은 논문들이라든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그다음에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해야 된다라고 물결이 일어났던 것도 딱 이때쯤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얘는 박진봉이는요 1심에서 사형 선고받고요. 네. 결국은 사형으로 확정은 됐지만 사형 집행은 안 됐죠. 네. 예, 안 됐고 2002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마산에 있는 어떤 극락정사 주지한테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네. 그게 박진봉이가 교도소에서 그 주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네. 천도제를 부탁한다. 네. 그 아이의 천도제를 좀 지내달라 그래서 실제로 이 극락정사 주지가 그 편지를 받고 죽은 아이의 천도제를 지내줘요. 그리고는 교도소로 갑니다. 가서 이 박진봉이를 만나요. 네. 그래가지고 너 최선의 참여는 이제 불교에 귀의하는 거다. 그래서 청명이라는 스님, 청명 이 법명을 수계를 받습니다. 네. 수계식을 집행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이 박진봉이는 교도소 내에서 이제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면 납치해서 살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하나도 사형 집행된 건 없어요. 납치 사건.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요. 뭐 이게 98년도만 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났고요. 네, 지금 그 정책 그 아까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그때는 이제 2004년부터인가 2009년도까지의 자료였는데 계속 예. 꾸준히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못 찾아봤는데 계속 이 유괴 범죄에 대해서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때만큼 유괴 살인이라는 거,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많지 않지만 유괴 자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납치라든지 뭐 유인 납치, 약취 유인 같은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 좀 놀라운 사실이 뭐 비면식이냐 면식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 납치를 하는 사람들이. 근데 면식과 비면식 거의 반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양육 목적에 우리가 납치를 얘기했지만 친부모가 실제로 한 거의 20% 이상이 납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유괴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양육이라든지 어쨌든 복수라든지 이런 수단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친부모에 의한 유괴 이런 상상도 못하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외국 같은 경우는
양육과 친권이 분리돼 가지고 따로 살다가 네. 내 아이 훔쳐오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범죄로 유괴죄는 되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유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사실 많아서 뭐 이거를 유괴에 넣느냐 안 넣느냐 얘기하지만 현재는 유괴도 이제 친부모가 이제 납치 유괴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그렇죠. 되죠. 그래서 가해자의 그런 특성들, 유괴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피해자 주변에 사는 인물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인근에서. 네, 왜냐면 익숙한 장소를 고르고 그 타겟을 아이를 노린다라는 건요 가장 약하고 비열한 그 포식자라고 얘기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할 때 어떤 이론을 대입할 때 이것이 가해자가 어쨌든 사냥을 한다라고 개념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유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약한 그 대상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그만큼 약하고 자기의 컨트롤할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범인들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장소를 많이 고른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피해자를 선택할 때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긴 하지만 뭐 많은 결과로는 겉모습을 많이 본다라고 얘기해요. 외모적으로 어쨌든 예쁘거나 특히 성적 목적의 그 유괴범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의 외모라든지 외향들을 많이 본다고 하고요. 순종적일 것 같은 아이들을 많이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뭐 기사를 하나 봤더니 노르웨이의 억만장자 부인 납치 사건이 터졌어요. 엊그제 1월 10일 날 터졌는데 그 유괴범이 당신 마누라를 내가 납치했다. 117억 정도의 가상화폐를 내놔라. 그러면서 이게 10월 31일 날 그 실종됐다고 그러는데 톰 하겐 씨예요. 톰 하겐. 그 안에 안네 엘리자베스 팔게픽 하겐이라는 그 여성을 납치해 가지고 가서 10월 31일 날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7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내놔라. 그러는 모양인데 이 톰 하겐 씨가 부동산 투자자인데 굉장히 부자래요. 뭐 재산이 한 2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정도의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쪽지로 지금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노르웨이에서는 뭐 그 가상화폐 모네로라고 그러네요. 모네로라는 가상화폐로 지불을 하라고 그러는데 900만 유로 그러니까 뭐 11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용의자도 특정 못했고 아마 지금 노르웨이 경찰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생사도 확인이 안 됐고 범인들이 그냥 디지털 형태로 연락하는 것만 경찰이 받고 있지 경찰이 뭐 확인된 게 없어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좀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로폴이라든지 인터폴에다가 공조 수사 요청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도 이 경우는 이제 돈 있는 사람 납치해서 금품 갈취하려는 수단이죠. 근데 이렇게 노르웨이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는 가능성을 좀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공개 수사라는 여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씩 거론할 부분이 있는데 엠버 경보라는 얘기가 늘 있죠. 엠버 경보 어린애들 납치되면. 네, 엠버 경보라는 게 이제 그 언론이라든지 어떤 지역 사회 매체 같은 데에다가 이제 사진을 유포하거나 신상 정보, 특히 뭐 용의자의 뭐 번호 차량이라든지 이것들을 공개를 하는 제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페북에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정보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죠. 네, 그런 효율적이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하는 부분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다가 여기는 팀 아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검색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뭐 유괴라든지 실종이 되면 아이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짝짝짝짝 다 있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지에 대한 요령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종됐을 때 부모들이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딱 부모들한테 일단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해야 될 거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해야 되는 그 리스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최근에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것들, 아이들한테 들은 내용들을 다 적게 한다든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갈 수 있을 만한 장소들 리스트를 다 적어서 그 수사기관에 준다든지. 우리나라도 수사를 되게 잘하고 있고 다 애쓰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또 다시 시작하는 수사관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체크리스트들이 되게 잘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매뉴얼이 부족하고 체크리스트가 부족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 지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설명한 그런 정도의 매뉴얼 구체적인 내용 그거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딱히 없다고 해도, 또 그거보다 더 좋은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해주느냐의 문제예요. 맞아요. 경찰관이. 네. 근데 이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니까, 허술한 매뉴얼이라도 지키면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이 우리나라 이 인질 납치 사건에 대한 매뉴얼, 가정폭력 관련된 매뉴얼 이거를 제가 몇 개 만들었어요. 네. 현직에 있을 때 제가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지금 아마 우리 후배들이 내가 만든 매뉴얼로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매뉴얼 보면 이 인질 납치 매뉴얼 같은 건 초등 단계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배포해서 공청해가지고 각 지구대 파출소 형사들은 어디로 배치되고, 누구는 딱 받으면 공중전화로 부스로 가고, 또 누구는 받으면 전화국에 실험실 가가지고 하고, 누구는 여경 몇몇 사람은 바로 피해자 어머니 옆에 가서 붙어 앉아갖고 안정시키고 이런 그 매뉴얼을 진짜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임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는 수사관들이 마음가짐이에요. 내 자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나는 형사라는 개념, 네. 나는 경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에이씨, 또 귀찮은 거 하나 발생했네 하는 척하고 와야지.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그 근무에 임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가짐도 개인이 가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전 그것도 하나의 교육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사건을 되게 많이 현장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망 시간 추정에 대해서 저는 수사의 입장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엄청 중요하죠. 네, 엄청 중요한데 유가족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 현장에 있으면 저희 어머니 언제 사망하셨어요? 저희 애 아빠 언제 죽은 거예요? 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수사하는 입장이 아닌데 왜 가족들이 되게 많이 그걸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제 저희 사촌 오빠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발견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계속 그 죽은 시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죽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친척들이나 다 궁금해? 그랬더니 혹시라도 내가 연락을 했으면, 그때쯤에 연락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혹시나 내가 그렇게 찾아갔으면 그때는 살아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나중에 현직에 있을 때 어느 피해자분 따님이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살해당하셨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엄마 그때 찾아가는 날이었는데 그때 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내가 찾아뵀으면 우리 엄마를 내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망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유가족의 마음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어요. 되게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나도 피해자에 대해서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지 못하면 범인의 알리바이 같은 거, 용의자의 알리바이 같은 거 깰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거고,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그 사망 시점을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책하는 마음이죠, 뭐.
내가 좀 더 연락 빨리 전화했었으면 그때쯤 내가 찾아갔었으면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와닿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경찰관들도 그런 거 정도는 우리 방송을 본다면 좀 인식하고 그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 그러거든요. 왜 지금 자기 아버지가 지금 살해돼 가지고 우리가 수사하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바쁜 우리 붙들고 이거 사망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왜 이럴까? 우리가 알아서 어련히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거 듣고 우리 경찰관들 그거 아주 친절하게 잘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을 들어왔을 때 그리고 형사를 했을 때 저도 프로파일러 시작했을 때 그 첫 마음은 분명히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꼭 검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이 되고 반복적으로 나도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다 보면 그 마음을 종종 잃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는다고 그러죠. 네. 그게 항상 다시금 돋게 해주는 거. 저는 그게 교육이든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힐링이든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혼자서 마음을 다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주변에서 무언가 이분들한테 좀 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경찰, 끝까지 형사로서 아주 좋은 형사, 아주 좋은 그 경찰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감히 또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결국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경찰을 해야 돼요. 가슴으로 형사해야 돼요. 뜨겁게. 혹시라도 왜 저희가 항상 사건을 다루면서 무언가 첨언을 하게 되냐면 그냥 단순히 저희가 사건을 다룰 때 그 살인 사건이나 그냥 사건으로 지나치지 않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좀 더 느끼고 어느 위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비판을 받아야 된다면 비판, 개선할 점은 개선할 점,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은 마음으로 느끼고 또 저희가 이런 사건을 다루로 인해서 피해자라든지 유가족들이 느꼈을 또 아픔이라든지 상처 주변에 계신다면 더 많이 보듬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너무 많이 수다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너그러이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괴 살인 사건 잠깐 했는데 뭐 둘이 하다 보니까 또 셋이 하다가 둘이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오늘. 또 오늘 너무 사건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 결국 사건 얘기 계속 하다 보면 또 말 많은 사람 돼버리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뭐 자료 찾고 뭐 많이 했는데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뭐 염건영 교수가 오든지 또 뭐 다른 프로파일러가 와서 하게 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조금은. 네, 교수님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저희 한국의 살인 사건 또 네. 다음 사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